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창업 준비하시면서 사업자 처음 내실 때 창업 전에 알아야 될 필수적인 세무회계 지식과 창업 후에 이행해야 될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부터 초기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업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가져가세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주제별로 쪼개 놓을 테니까 해당 영상 클릭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시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임대차 계약서나 내가 어디에서 사업할지가 정해져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 사업장 장소를 선택할 때 창업 초반부터 세액 감면 공제되는 혜택을 적용되는 장소에 사업장 주소지를 둘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죠. 보통 서울 경기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 외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닌 분들은 50% 내야 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이렇게 불리죠. 창업을 했는데 감면을 받는 업종에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액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업하셔야 될 분들은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첫 번째 요건이 나이 요건인데요. 만으로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거든요. 이 15세에서 34세의 나이가 청년으로 취급을 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교 또는 2년 그 군대를 갔다 온 연도도 인정을 해주니까 만약에 내가 35세다 하지만 난 군필자다 이게 증명이 된다면 35세도 청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나이 요건이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분이 소위 말하는 수도권 지역 밖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경기도권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취급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청년분들이 창업,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소득세, 법인세 100% 세액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칭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고 경기도 광주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소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액 감면이 달라집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업종은 정해져 있어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미용업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는데 업종을 판단하실 때는 업종과 업태가 있거든요. 홈택스 상에 있는 업종이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통계청 사이트를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세부 업종도 검토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부터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 감면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내가 생애 최초로 감면받는 업종을 창업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만 아니면 2026년 기준으로 25%, 50%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창업하실 때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감면율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업종 그리고 나이 요건 따지셔서 초반 세팅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주소지는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와 책상만 있으면 되는데 사무실을 꼭 내야 될까요? 이렇게 질의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비싼 월세 낼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월세, 전세, 자가면, 등기부 등본이 있겠죠. 이런 거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내시면 됩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세무서 내방하실 때 가져가셔서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 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가이신 분들은 그냥 가도 검토가 됩니다. 본인 거주지에 사업자를 내셔서 초기 자본 세이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요건에 해당된다면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가 해결이 되다면 이제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 지역도 괜찮고 난 청년이고 제조업을 내서 창업 감면 100%를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제조를 하시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거 이럴 바엔 내가 그냥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쇼핑몰로 해서 내가 팔아볼까?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만으로 냈다가 도소매업인 전자상거래로
업종 추가를 하시면 나중에 추가한 전자상거래업은 창업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사업의 업종을 추가한 거니까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창업 감면을 받고 계신 제조업 업자분이 전자상거래로 감면을 또 받고 싶으시면 업종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뭐 무한대로 사업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재창업하셔서 감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업종 추가해서 감면 날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죠. 정관, 주주명부, 뭐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서류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뭘 할지에 대한 업종과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러 가서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일반과세자로 내야 되는지 간이과세자로 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지 않고 가시면 민원창구에서 그냥 제시하는 거 내고 오세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일반, 간이 이런 법적 분류는 없어요. 법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진 면세에 해당되는 면세 물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때 면세로 신고하시던지 계산서 발행하실 때 면세는 계산서, 과세는 세금 계산서 이렇게 발행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 유형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민원실 가시면 앞에 담당하는 공무원분께서 이 업종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면세 사업자 내고 오시면 돼요. 하지만 과세 사업자가 문제죠. 과세 유형은요, 면세 하나, 과세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낼 때 다 해결이 됐으니까 끝냈을 거고,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으로 내야 될지 간이로 내야 될지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업종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반과세 내시면 됩니다.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쓰신 분, 초기 물품 구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일반 사업자 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간이를 내고 싶어도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 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나 초기 자본을 많이 투여했다면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일반 과세자로 내셔야지 환급이 되니까 환급 받으시기 위해서 일반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 자본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내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간이과세 내셔야죠.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든요. 이 법적 취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라도 약간 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니까 이 혜택은 누리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간이과세 내셨다가요, 다음 달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 되기 전날에 간이과세 포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로 돌아갑니다. 단 일반과세로 돌아가시면 그 사업장은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건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셔야겠죠. 일반과세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간이과세자로 쭉 가는 게 유리한지 이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의 임차인으로 계시던 분이 나와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다면 권리금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내가 해당 설비들을 인수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 권리금도 비용 처리됩니다. 이것도 꼭 비용 처리하고 가시고, 사업 인수 받으시는 분들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창업 감면 100% 받는다고 해서 권리금 비용 처리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소득세는 100% 감면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준 조세인 모네죠. 소득 금액이 발생되면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연금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소득세는 안 냈지만 비용 처리를 안 하면 소득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정산보험료 팡 하고 폭탄처럼 터집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셨다면 해당 권리금도 비용 처리 꼭 하셔야 됩니다.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비용 처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금 비용 처리에 대한 중개사무소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잘 협의하셔서 수수료도 좀 저렴하게 지급하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까지의 단계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사업장에 확정일자 받아두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임차한 곳의 보증금도 선순위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선순위자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순위
채무이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확정일자도 받아둔다. 여기까지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은행부터 가세요. 사업자 등록증 들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도장 들고 신분증 들고 은행 가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은행 가셔서 뭘 만드시냐면 내 상호로 돼 있는 계좌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사업자 계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거래처한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상호가 들어간 은행 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셔야 됩니다.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들, 음식점업이나 미용업 같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 긁고 최종 소비자한테 대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시잖아요. 사업자 계좌를 개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은행 가셔서 직원분이 만약에 상호가 없는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옆에 세금 스케치 이상원 이렇게 들어가게 사업용 계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만든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아셔야겠죠. 공동인증서도 같이 발급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만들고 오세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이제부턴 홈택스를 로그인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홈택스에 등록하셔도 되겠지만 공동인증서 발행을 안 하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 가셔서 공동인증서 2개 받으시는 거예요. 일반 계좌 입출금용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하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막 11만원짜리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4,400원짜리 입출금용 공동인증서 하나,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4,400원짜리 하나, 총 합 8,800원 드시면 공동인증서 2개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치시고 공동인증서 등록하시고,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홈택스 상단에 내 상호명이 딱 떠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사업용 계좌 개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상관없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데 사업용 계좌가 개설이 안 돼 있으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감면도 못 받고요. 세금이 그냥 막 날아갑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개설 등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처음부터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셨으면 현금 영수증 가맹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업용 계좌랑 현금 영수증 가맹 전도사가 됐는데요. 제가 이걸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몇백, 몇천 세금 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현금 영수증도 의무 발행 업종인데 가맹을 안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도 안 되고 그냥 세금만 감면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가산세도 내고 과태료도 내요. 그리고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단순경 비율이 적용되면 정말 파워풀하게 세금 낼 게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가맹을 안 했다면 단순경 비율도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홈택스를 켰으니까 뭘 하셔야 되죠? 홈택스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업용 카드 등록하시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를 발행하시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를 모두 등록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 모두를 홈택스 상에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명의 카드는 다 등록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공동사업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공동사업자의 카드까지 모두 등록이 되니까요. 이거를 등록해야 내가 쓴 밥값, 기름값, 직원 식대 모든 내역들이 국세청 통합 시스템에 다 뜨겠죠. 이건 비용이니까 무조건 등록하셔야 되고 취합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안 해두시면 나중에 카드사마다 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밤새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다 등록하셨다면 내 사업장에서 나가는 공과금이 있을 거예요. 그 공과금을 세금 계산서로 요청하셔서 받던지 통신사나 정수기, 렌탈샵 같은 데 전화하셔서 신용카드로 그냥 다 돌려버리세요. 그쪽에서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대신에 나간 비용은 국세청 홈택스상에 다 집계가 되니까 비용을 누락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절차만 해놓으셔도 비용이 크게 누락될 일은 없으니까 귀찮아도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신 분들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전은 모든 내역을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적격증빙이라고 하죠. 이 적격증빙을 다 남기셔야 되는데,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수취하기도 하니까 계산서까지 하면 4개인데, 일반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세 가지는 꼭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겠죠.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초반에 인테리어 많이 하실 텐데,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부가가치세를 안 받을 테니까, 즉 10% 깎아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 깎아주는 거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 없이 현금 박치기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5천만 원 인테리어 공사다 그러면 5,500을 드려야 되겠죠. 500만 원은 부가세니까요. 일반 사업자라면 500만 원 나중에 받으니까 무조건 5,500을 드린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간이 사업자인 경우에 환급이 안 되니까 5천만 원만 드리고 어차피 500만 원은 부가세 환급 안 되니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시고 증빙 비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아끼려다가 소득세 폭탄 맞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큰 뭉칫돈이 나가는 비용은 적격증빙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비용은 기록을 남겨놓으시라는 게, 계좌 이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계좌를 이체하고 부가가치세도 내가 다 드렸는데도 상대방이 잠수를 탔다,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신다 그러면 돈을 낸 매입자, 내가 돈을 냈으니까 매입자잖아요. 이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매입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발급 안 해준 금액의 40%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거든요. 과태료도 또 내게 되니까, 이 영상을 보는 건설업을 하시는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무조건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이제 거래처나 내 직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결혼을 한다 그러면 청첩을 받겠죠. 요즘에 모바일로 다 오니까 이런 거 그냥 세이브 해놓으세요. 다 폴더에다가 그냥 다 넣어놓으시던지, 캡처를 해서 문자 나에게 보내기 해서 캡처를 해놓으시던지,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되니까 증빙을 남겨놓으셔야겠죠. 이게 기업 추진비라고 해서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했는데 한도 내에까지 어느 정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니까요. 꼭 모아두세요. 사업하시다 보면 사업체가 이제 점점 규모가 생기고 나 혼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직원을 뽑게 되겠죠. 직원을 뽑을 때부터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이 막 오는 시점이기도 해요. 4대 보험이나 일용직 신고 또는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그렇게 녹록진 않거든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하시는 게 시간적이나 가성비나 추후 실수로 인한 과태료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요. 이 가성비 있게 그냥 사무실에 맡기세요.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사업소득자한테 프리랜서로 일을 맡겨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일용직을 1시간을 써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진 않아요. 양식이 없으면 하얀 A4 용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장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정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참조하셔도 돼요. 일용직이던 프리랜서던 상용직이던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가족은요, 가족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근로자들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나오니까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최저임금도 위배하면 안 되고,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월급의 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돼야겠죠. 이 주휴수당 계산은 또 상단에 링크 띄워 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표님이나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가족이 같이 함께 나와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 와이프, 내 남편의 세금이 또 올라갈까봐 세금 신고 안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세율 구조는 누진세입니다. 혼자 모든 소득을 떠안고 가시는 것보다 내 사업에 동참해서 급여를 받아갔다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인건비 신고를 함으로써 본인의 소득세도 줄어들고요. 가족 전체의 소득도 줄어드는 결과가 있으니까 4대 보험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대 보험료는 조금 납부 금액이 나오겠지만 세율 구간이 만약에
34%, 35%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실제 일하신 가족들은 인건비 처리를 하셔야 가족 전체 소득세가 절감되는 거예요. 4대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일을 하신 분들만 넣으시는 거예요. 일 안 하셨는데 그냥 가족 막 넣으셔서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다 걸리겠죠. 그리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인건비, 즉 원천세라고 하죠. 이걸 지급한다. 그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 신고도 하고 납부도 이행해야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4대 보험 상용직을 고용하셨을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취득 신고라는 것도 해야 되고 퇴직금 정산도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3.3으로 처리해 주세요. 또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 10% 정도를 내주기 싫어서 그냥 우리 프리랜서로 계약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대 보험 가입하시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때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상용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4대 보험 내주시고 가입하시는 게 정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굳이 4대 보험 아끼려고 종합소득세를 역으로 더 많이 내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문의 주셔야겠죠. 창업을 하시거나 법인 대표님 분들은 딱 4가지 숫자만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1, 3, 5, 7. 1월 달엔 뭐 하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는 달이죠. 모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도 돼야 되고 납부도 이루어져야 가산세가 없어요. 그리고 3월은 법인세 납부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직원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또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월 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월 달은 뭐 하는 달이죠? 종합소득세가 있는 달이고요. 종합소득세는 법인 대표님이라고 해서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 대표님은 법인에서 월급을 수령하겠지만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합쳐서 신고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때는 내가 번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 달을 위해서 세금을 조금 모아놓으시기도 하셔야겠죠. 바로 2달 뒤인 7월 달에는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납부해야 되는 달이 도래하게 됩니다. 홀수로 시작하니까 외우시긴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3월 법인세 신고 납부하실 때 법인 대표님들은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셔도 주주총회 꼭 하셔서 회의록이라도 남기시고 임직원 월급과 배당금을 꼭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세무조사 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뭘 하는 달이죠?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미리 결산하여 어느 정도 세액이 나오는지 예상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지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연금저축, IRP 등 세액 감면되는 소득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은 12월 달에 챙겨 두셔야겠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창업하시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막 내신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장 위치와 업종 코드 꼭 확인하자. 그리고 두 번째, 홈택스 상의 사업용 계좌 개설을 꼭 하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된다면 가맹을 꼭 하자.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지 마시고 지출 증빙용으로 발행받자. 이렇게 4가지 정도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다면 이건 절세입니다. 창업 초반부터 각종 감면 및 지출 증빙될 수 있는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 나니까요. 사업주분들은 매출 올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내 돈이 어떻게 나가고 내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세무기장 대행을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세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댓글 남겨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